안녕하세요. 잠들기 전 듣는 역사 이야기 꿈꾸는 사관입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하루의 소리들이 하나둘 가라앉고 세상이 어둠 속으로 조용히 잠겨드는 시간입니다. 창밖에는 바람 한 줄기가 낮게 불어가고 있고 먼 곳의 불빛들도 하나씩 꺼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부터는 500여 년 전 경복궁의 밤으로 여러분을 데려가 드리겠습니다. 지난 이야기에서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 어머니를 잃은 한 아이가 할아버지 세종의 무릎 위에서 글을 배우고 아버지 문종마저 떠나보낸 뒤 12살의 나이로 왕좌에 오르기까지의 시간을 함께 따라갔습니다. 경연에서 사무사를 묻던 소년의 고요한 날들, 그리고 궁 밖에서 숙부 수양대군의 야심이 조용히 자라나던 시간을 지나 1453년 10월의 어느 밤 횃불을 든 무사들이 어둠 속을 달려가는 장면에서 이야기는 멈추어 있었습니다. 오늘 밤에는 그 멈추었던 자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계유정난의 밤이 지나간 뒤 공포와 무력감 속에서 홀로 버텨야 했던 소년 왕의 시간 속으로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1453년 10월 열흘 밤이었습니다. 한양의 하늘에는 달이 떠 있었고 그 달빛이 도성의 기와지붕 위로 차갑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거리는 고요했습니다. 집집마다 불이 꺼지고 사람들이 잠자리에 든 깊은 밤이었습니다. 그 고요를 깨뜨린 것은 무사들의 발걸음 소리였습니다. 수양대군이 앞장서고 무장한 사내들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들이 멈춰 선 곳은 우의정 김종서의 집 앞이었습니다. 대문이 열리고 짧은 소란이 일었습니다. 오래지 않아 다시 고요가 찾아왔지만 그 고요는 이전의 것과는 전혀 다른 무게를 지닌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영의정 황보인이, 좌찬성 조극관이, 그리고 어린 왕을 보좌하던 대신들이 차례로 쓰러졌습니다. 아버지 문종이 마지막 숨을 거두며 어린 아들을 부탁한다고 손을 잡았던 바로 그 사람들이 단 한 번의 밤이 지나는 사이에 모두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 시각 경복궁 깊은 곳에서
12살의 왕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궁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지 못한 채 이불을 끌어안고 고요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할아버지의 꿈을 꾸고 있었을 수도 있고 경연에서 읽던 글귀가 잠결에 떠올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밤은 끝이 나고 날이 밝았습니다. 소년이 눈을 떴을 때 궁궐의 공기는 어젯밤과 달랐습니다. 낯선 무사들이 정각 앞에 도열해 있었고 어제까지 곁에 있던 신하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숙부 수양대군이 어린 왕 앞에 나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역적을 처단하였다는 말이 숙부의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소년의 눈동자가 어둠 속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 소년이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반응이었습니다. 이 밤 이후 소년의 세상은 다시는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1453년 10월 열흘의 밤은 조선이라는 나라의 흐름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은 밤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앉은 뒤 수양대군은 자신의 저택에서 갑옷을 걸치고 무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한명회가 곁에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 권람이 거사의 순서를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난 뒤 수양대군은 저택의 대문을 나섰습니다. 첫 번째로 향한 곳은 우의정 김종서의 집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은 대문 앞에서 김종서를 불러내었고 나라의 일을 의논하자는 명목으로 그를 마주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수양대군의 손에 쥐어진 철퇴가 내리쳐졌습니다. 북방의 여진족을 물리치고 육진을 개척했던 노장이 자신의 집 앞마당에서 쓰러진 것입니다. 문종이 임종의 자리에서 어린 아들을 부탁한다며 손을 잡았던 바로 그 신하였습니다. 김종서를 쓰러뜨린 뒤 수양대군은 곧바로 경복궁으로 향하였습니다. 궁궐에 들어선 수양대군은 어린 왕의 이름으로 대신들을 긴급히 소집하였습니다. 영의정 황보인, 좌찬성 조극관을 비롯한 조정의 핵심 인물들이 급히 입궐하였고 궁궐 안에서 차례로 붙잡혀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조정의 중심이 통째로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수양대군이 이 밤에 제거한 것은 단순히 몇몇 대신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문종이 죽음을 앞두고 심혈을 기울여 짜놓은 보좌체제 그 자체였습니다. 어린 왕을 지켜줄 울타리가 한 밤 사이에 잿더미가 되었고 그 울타리 안에서 잠들어 있던 소녀는 이제 아무런 보호막 없이 세상 앞에 홀로 서게 되었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10월의 아침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궁궐 마당에는 밤새 벌어진 일의 흔적이 아직 남아 있었고 정악 앞에는 낯선 무사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왕의 아침 문안을 올리던 내관들의 얼굴에도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궁궐 전체가 숨을 죽이고 있는 아침이었습니다. 어린 왕은 그 아침을 맞아야 했습니다. 곁에서 정사를 도와주던 황보인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고 김종서의 이름도 더 이상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숙부 수양대군이 어린 왕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아뢰었습니다. 김종서와 황보인 등이 영모를 꾀하여 왕실을 위태롭게 하였기에 부득이 처단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12살의 소녀는 그 말을 듣고 있어야 했습니다. 어제까지 자신을 지켜주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역적이 되었다는 그 말을 말입니다. 소년이 그 아침에 느꼈을 감정은 슬픔이나 분노 이전의 것이었습니다. 순수한 공포였을 것입니다. 자신을 둘러싸고 있던 세계가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다는 사실 앞에서 12살의 아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숙부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것 외에는 어떤 선택지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수양대군은 왕명의 형식을 빌려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였습니다. 어린 왕의 옥새가 찍힌 교서가 반포되었고 그 교서에는 김종서와 황보인 등이 영모를 꾀한 대역죄인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왕의 뜻이 아니라 숙부의 뜻이었지만 옥사에는 이미 찍혀 있었습니다. 옳고 그름을 말할 수 있는 힘이 왕에게 없다는 것을 소녀는 이 아침에 처음으로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날을 기점으로 궁궐의 풍경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수양대군의 사람들이 조정의 요직을 채워 나갔고 한명회와 권람이 공신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밤새 칼을 들었던 무사들에게 정난공신이라는 칭호가 내려졌습니다. 나라를 어지럽힌 무리를 바로잡았다는 뜻의 이름이었지만 그 이름이 담고 있는 진실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경연은 다음 날도 열렸습니다. 그러나 경연장의 공기는 어제와 같지 않았습니다. 스승들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고 신하들의 시선이 어린 왕이 아닌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여전히 경연장의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그 자리의 의미는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10월의 바람이 궁궐처마 끝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나무잎이 떨어지고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계유정난이라는 이름이 붙게 될 그 밤이 지나간 뒤 궁궐의 가을은 유난히 쓸쓸했습니다. 어린 왕의 곁에는 이제 아무도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떠나고 아버지가 떠나고 아버지가 남겨준 보호자들마저 모두 사라진 자리에 숙부의 그림자만이 길고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계유정난의 밤이 지나고 궁궐에는 새로운 질서가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질서라 부를 수 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왕은 여전히 어좌에 앉아 있었지만 어좌 아래의 땅은 이미 숙부의 것이었습니다. 10월의 찬바람이 경복궁 정각 사이를 지나가고 낙엽이 마당 위를 소리 없이 굴러가던 그 무렵 어린 왕의 손에서 나라는 조용히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정난 직후 수양대군은 영의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어린 왕이 숙부를 영의정에 임명한다는 교서가 반포되었지만 그것이 왕의 뜻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궁궐 안의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아무도 그 사실을 입 밖에 내지 못했을 뿐입니다. 옥새는 왕의 손에 있었으나 그 옥새를 어디에 찍을지를 결정하는 것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정난공신의 책봉이 이어졌습니다. 한명회 권람을 비롯하여 그 밤에 칼을 들었던 사람들에게 공신의 칭호와 토지와 노비가 내려졌습니다.
어린 왕의 이름으로 내려지는 상이었지만 그 상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를 위해 칼을 들었는지를 왕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지키던 사람들을 없애기 위해 들었던 칼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은 영의정의 자리에 앉아 인사권을 장악하였습니다. 누가 조정에 들어오고 누가 나가는지를 결정하는 힘이 숙부의 손에 넘어간 것입니다. 군사권 역시 수양대군의 통제 아래 들어갔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군사들이 왕이 아닌 영의정의 명을 따르는 형국이었습니다. 왕은 이름뿐이었고 실권은 온전히 숙부에게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단종의 하루하루는 무력감으로 채워져 갔습니다. 아침이면 경연에 나갔지만 경연장의 풍경은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신하들이 왕에게 아뢰는 목소리는 낮아졌고 눈빛은 왕의 얼굴이 아닌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왕에게 진심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무엇을 묻더라도 돌아오는 대답은 조심스럽고 형식적인 것뿐이었습니다. 사무사를 이야기하던 그 경연장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만큼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왕명이라는 것은 숙부의 뜻을 옮겨 적는 형식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문서가 올라오면 어린 왕은 그 내용을 읽고 옥새를 찍었습니다. 거절할 수 있는 선택지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13살의 소녀는 왕좌에 앉아 있으되 왕이 아닌 기이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좌는 점점 더 차갑게 느껴졌을 것이고 골룡포의 무게는 날마다 조금씩 더 무거워졌을 것입니다. 곁에 남아 있던 사람들도 하나둘 사라져 갔습니다. 수양대군의 반대편에 섰던 안평대군은 계유정난 직후 강화도로 유배되었습니다. 세종의 아들이자 수양대군의 친동생이었지만 그것은 아무런 보호가 되지 못했습니다. 유배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안평대군은 사사되었습니다. 왕실의 피부티조차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이 궁궐 안에 서늘한 경고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어린 왕의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감히 왕의 곁에 서겠다고
나서는 것 자체가 위험한 일이 되어버린 세상이었습니다. 조정의 신하들은 수양대군의 눈치를 살피며 하루하루를 보냈고 왕에게 충성을 바치는 것보다 영의정의 뜻에 따르는 것이 살아남는 길이었습니다. 궁궐은 넓었지만 단종이 기댈 수 있는 곳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고 다시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1454년이 지나 1455년이 밝았습니다. 경복궁 후원에는 어김없이 꽃이 피었고 새들이 지저귀었습니다. 그러나 그 봄의 풍경이 어린 왕의 마음에 닿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왕좌에 앉아 있으되 왕이 아닌 나날이 1년을 넘기고 2년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14살이 되고 15이 되어가는 동안 소년의 얼굴에서 어린아이의 흔적은 조금씩 사라져 갔습니다. 그 자리를 채운 것은 또래 아이들에게서는 볼 수 없는 종류의 피로였습니다. 웃음이 사라지고 말이 줄어들고 눈빛이 조용히 가라앉아 갔습니다. 경연에 나가 글을 읽으면서도 그 글자들이 마음에 닿기보다는 눈 위를 스쳐 지나가기만 했을 것입니다. 수양대군의 힘은 나날이 커져갔고 조정은 이미 그의 세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왕좌와 영의정의 자리 사이에 놓인 거리는 좁았지만 그 좁은 거리 안에 담긴 권력의 차이는 깊고도 넓었습니다. 어린 왕은 그 차이를 매일 온몸으로 느끼며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455년의 여름이 왔을 때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지점이 마침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1455년 여름이었습니다. 윤유월의 한양은 습한 더위가 도성을 뒤덮고 있었고 경복궁의 정각 안에도 눅눅한 공기가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나무들은 짙은 초록으로 우거져 있었지만 그 푸르름이 궁궐 안의 무거운 공기를 걷어내지는 못했습니다. 이 여름 조선의 왕좌의 마지막 변화가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수양대군이 영의정으로서 조정을 장악한 지 2년 가까운 시간이 흘러 있었습니다. 그 사이 조정은 완전히 수양대군의 세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인사와 군사, 재정에 이르기까지 나라의 모든 일이 영의정의 손을 거쳐 결정되었고 왕의 이름은 그 결정에 형식을 입히는 도장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마지막 한 걸음뿐이었습니다. 이름뿐인 왕좌에서 이름마저 거두어 가는 일 말입니다. 양위를 향한 압박은 서서히 그러나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수양대군의 측근들이 조정 안팎에서 분위기를 만들어 갔습니다. 어린 왕이 정사를 감당하기 어려우니 덕 있는 이에게 왕위를 넘겨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신하들 사이에서 흘러다녔습니다. 공공연한 이야기였지만 그것을 막아설 수 있는 사람은 조정 안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15의 소녀는 그 흐름을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경연장에서 마주치는 신하들의 표정이 달라졌고 올라오는 문서의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목소리는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고 왕을 왕으로 대하는 시선조차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왕좌라는 것이 이토록 허망한 자리였다는 것을 소녀는 15해를 살아오는 동안 온몸으로 배워야 했습니다. 윤유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단종은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넘긴다는 교서를 내렸습니다. 왕위에 오른 지 3년, 그 짧은 시간이 이 소년에게 허락된 왕의 시간 전부였습니다. 교서에는 왕이 스스로의 뜻으로 왕위를 물려준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지만 그 문장이 진심에서 나온 것이라 믿는 사람은 궁궐 안에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양위의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소녀는 골룡포를 벗었습니다. 12살에 처음 걸쳤을 때부터 몸에 맞지 않았던 그 옷이었습니다. 3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골룡포는 끝내 소년의 것이 되지 못했습니다. 면류관을 내려놓고 옥새를 넘기는 그 순간 소년의 얼굴에 어떤 표정이 떠올랐는지는 기록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것이 조용했다는 것만은 틀림없었을 것입니다. 수양대군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세조였습니다. 근정전에서 즉위식이 거행되고 새 왕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3년 전 어린 조카가 앉았던 바로 그 어좌에 숙부가 앉은 것입니다. 조정의 신하들이 새 왕에게 하례를 올리는 소리가 궁궐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경복궁 담장을 넘어 멀리까지 퍼져나갔을 것입니다. 왕위를 넘기고 상왕이 된 단종은 수강궁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경복궁에서 수강궁까지의 거리는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좌에서 수강궁의 작은 방까지 그 사이에 놓인 것은 하나의 세계가 무너지는 강역이었습니다. 어제까지 왕이었던 소년이 오늘은 상왕이라는 이름으로 작은 방에 들어앉게 된 것입니다. 수강궁은 고요했습니다. 경복궁의 웅장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작고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고 전해지는 소식도 없었습니다. 상왕이라는 호칭은 남아 있었지만 그 호칭을 불러주는 사람은 몇 되지 않았습니다. 궁녀 몇과 내관 몇이 소년의 곁을 지켰고 그것이 이 전직 왕에게 허락된 세계의 전부였습니다. 15 소년이 왕관을 벗는 순간 느꼈을 감정은 어쩌면 공포보다도 깊은 체념이었을 것입니다. 계유정난의 아침에 느꼈던 공포는 뜨겁고 날카로운 것이었지만 양위의 날에 찾아온 감정은 차갑고 둔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예감하고 있던 일이 마침내 일어난 것에 대한 체념에 가까운 고요함이었을 것입니다. 수강궁의 밤은 길었습니다. 작은 방 안에 홀로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벌레 소리가 담장 너머에서 들려오고 바람이 처마 끝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왕이었던 시간이 꿈처럼 아득하게 느껴지는 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소년을 잊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궁 밖 어딘가에서 소년의 왕좌를 되찾아 주겠다는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은밀히 고개를 맞대고 있었습니다. 1456년 여름이었습니다. 6월의 한양에는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고 매미 소리가 도성 안나무마다 가득 걸려 있었습니다. 세조가 왕위에 오른 지 1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조정은 새 왕의 질서 아래
안정을 찾아가는 듯 보였고 수강궁에 유폐된 상황의 존재는 사람들의 기억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양도성 안 어느 집의 깊은 방에서 몇 사람이 고개를 맞대고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성산문이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박백년 하위지 이계가 앉아 있었습니다. 무신 성승과 유흥부도 함께였습니다. 한때 집현전에서 학문을 갈고 닦던 학자들과 나라를 지키겠다는 뜻을 품은 무인이 한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하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상황 단종을 복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왕좌에서 밀려난 어린 왕을 다시 왕좌에 올려놓겠다는 목숨을 건 결심이었습니다. 이들 가운데 성산문과 박팽년은 경연에서 어린 왕에게 그를 가르쳤던 바로 그 스승들이었습니다. 사무사의 뜻을 풀어 설명해 주던 박팽년, 경서의 한 구절 한 구절을 정성껏 짚어주던 성산문, 그 스승들이 이제 붓 대신 칼을 들 각오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사의 날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명나라에서 사신이 오기로 되어 있었고 그 사신을 맞이하는 연회가 궁궐에서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연회 자리에는 세조가 직접 참석할 것이었습니다. 이들의 계획은 연회가 한창인 틈을 타 무사 유응부와 성승이 세조를 제거하고 혼란 속에서 상황의 복위를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성산문이 전체의 흐름을 짜고 박팽년이 세부를 다듬었습니다. 유응부는 칼을 품고 연회장에 들어갈 준비를 하였고 성승은 군사를 움직일 경로를 살폈습니다. 이들은 밤마다 모여 계획을 점검하고 또 점검하였습니다. 한 치의 빈틈도 허락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성공하면 상황이 돌아오는 것이고 실패하면 모두의 목숨이 끊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거사의 날이 다가올수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모의에 참여한 사람들 가운데 김질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김질은 거사를 앞두고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성공의 가능성과
실패의 대가 사이에서 그의 마음은 점점 두려움 쪽으로 기울어져 갔습니다. 연회의 날이 밝았습니다. 그러나 연회장의 배치가 당초 계획과 달라졌습니다. 세조의 곁에 무사를 세울 자리가 사라진 것입니다. 거사의 핵심 고리가 어긋난 셈이었습니다. 성삼문은 거사를 강행할지 말지를 놓고 고심하였고 유응부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날의 거사는 실행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밤 김질이 장인 정창손에게 모의의 전모를 털어놓았습니다. 정창손은 곧바로 세조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였습니다. 밀고였습니다. 한 사람의 두려움이 6사람의 운명을 결정지은 것입니다. 체포는 신속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성삼문이 먼저 잡혀 들어왔고 박팽년, 하위지, 이계가 뒤를 이었습니다. 유응부와 유성원도 붙잡혔습니다. 하루 사이에 모의에 가담한 이들이 모두 포박되어 국문장으로 끌려갔습니다. 3년 전 계유정난의 밤처럼 또다시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국문은 혹독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끝까지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성삼문은 국문장에서 세조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상왕의 신하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 말하였습니다. 박팽년 역시 끝까지 절개를 꺾지 않았습니다. 경연에서 어린 왕에게 사무사를 가르치던 그 선비는 생각에 사악함이 없다는 그 가르침을 스스로의 죽음으로 증명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6사람 모두가 처형되었습니다.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응부, 훗날 역사가 이들을 사육신이라 부르게 될 그 이름들이 1456년 여름의 한양에서 하나씩 지워져 갔습니다. 이들의 죽음은 어린 왕을 향한 충절이 어디까지 이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목숨보다 무거운 의리가 있다는 것을 이 6사람은 자신의 생으로 증명한 것입니다. 사육신이 떠난 뒤 조정에는 서늘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상황 단종도 이 사건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보기 모의의 중심에 상황이 있었다는 주장이 신하들 사이에서 올라왔고 상황을 서울 밖으로 내보내야 한다는 상소가 이어졌습니다. 수강궁에 홀로 앉은 단종은 그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 때문에 자신의 마지막 거처마저 잃게 되리라는 사실을 동시에 마주해야 했습니다. 수강궁의 여름밤은 여전히 매미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도 이제 며칠이면 들을 수 없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 궁에서마저 떠나야 할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소년의 머리 위로 무거운 침묵이 천천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사육신이 떠난 뒤 수강궁의 밤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자신을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이 16 소년의 가슴에 어떤 무게로 내려앉았는지는 아무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성산문이 국문장에서 끝까지 세조가 아닌 상왕의 이름을 불렀다는 소식이 수강궁의 담장을 넘어 전해졌을 때 소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위안이었는지 슬픔이었는지 어쩌면 그 둘을 구분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종류의 감정이었을 것입니다. 박팽년이 사라졌습니다. 경연에서 사무사의 뜻을 차분히 풀어주던 그 스승이 이제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성산문도 하위지도 이계도 유성원도 유응부도 모두 떠났습니다. 할아버지가 떠나고 아버지가 떠나고 아버지가 남긴 신하들이 떠나고 이제 자신을 마지막까지 기억해주던 스승들마저 떠나버린 것입니다. 수강궁의 작은 방 안에는 소년과 정막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조정에서는 상소가 이어졌습니다. 상황을 더 이상 서울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져 갔습니다. 보기 모이의 빌미가 된 존재를 가까이 두는 것은 위험하다는 논리였습니다. 상황이라는 호칭마저 거두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고 마침내 단종은 상황의 지위를 잃고 노상군으로 강봉되었습니다. 왕에서 상황으로, 상황에서 군으로
그 이름이 한 계단씩 내려갈 때마다 소년에게 남은 것은 점점 줄어들어 갔습니다. 그리고 유배의 명이 내려졌습니다. 강원도 영월이었습니다. 한양에서 수백 리 떨어진 산골, 첩첩한 산줄기 너머에 외진 땅이었습니다. 소년이 태어나고 자란 경복궁에서 할아버지의 무릎 위에서 글을 배우고 아버지의 관을 배웅했던 그 궁궐에서 이제 완전히 떠나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떠나는 날이었습니다. 수강궁을 나서는 소년의 발걸음은 느렸습니다. 한양의 거리를 지나고 도성의 문을 빠져나가는 길 위에 여름의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경복궁의 지붕이 보였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또렷하게, 그 다음에는 조금 흐릿하게, 그리고 점점 더 작아지며 먼 하늘 아래로 사라져 갔을 것입니다. 그 지붕 아래에서 보낸 시간이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할아버지의 크고 거친 손이 자신의 작은 손 위에 포개지던 순간 아버지의 관이 국문을 나서던 날의 바람 경연장에서 사무사의 뜻을 처음 알게 되었을 때의 고요한 떨림, 그리고 계유정란의 아침에 숙부 앞에서 떨리던 자신의 눈동자까지 16해의 기억이 궁궐 지붕과 함께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영월로 향하는 길은 멀고 험했습니다. 산을 넘고 고개를 지나고 물줄기를 따라 걸었습니다. 한양의 풍경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고 눈앞에는 낯선 산과 낯선 들판만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소년의 뒷모습이 먼 길 위에서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그 길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는 다음 밤의 이야기에서 들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영월 청령포에 홀로 남겨진 소년과 그 마지막 날들의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500여 년 전 그 여름 한양을 떠나 먼 길 위에 섰던 소년의 하루가 끝나고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하루도 이제 조용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견디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의 길은 내일의 몫으로
남겨두고 지금은 이 고요한 밤 속에 몸을 맡기셔도 좋을 시간입니다. 여름밤의 바람이 여러분의 베갯머리를 부드럽게 스쳐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